오늘 엔터 산업 사례로 보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메타버스 진출 방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차우진입니다. 아마 올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는 이게 처음 들은 단어고 처음 새로운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 안에 포함되는 어떤 기술들이나 혹은 어떤 현상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접했던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점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여러 어떤 새로운 실험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송 미디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는 SM이나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특히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K-팝 아이돌 음악 이런 콘서트 등을 통해서 좀 많이 부각되고 좀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토크쇼에서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적인 사례와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방송이나 미디어 분야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SK텔레콤에서 콘텐츠 제작 그리고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중호 PD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의 강신규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유니티코리아의 이상윤 에반젤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조금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게임이라든가 혹은 온라인 콘서트라든가 혹은 팬덤이라든가 이런 식의 용어들하고 맞물려서 좀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엔터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김종호 PD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SK텔레콤에서.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같은 협업 아티스트로 스테이시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팀들도 또 있었나요? 예. 특히나 스테이시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의 신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약간 그런 점에서 그 SK텔레콤에서는 그 메타버스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어떤 기획 방향을 가지고 좀 그런 기획을 하셨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메타버스에서는 주요한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최근에 인식되고 있는 개념은 가상 현실적인 공간, 어떤 공간적 개념이 있고 또 이 현실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나 정보를 합성하는 이제 증강현실 개념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이프렌드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또 연초부터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같은 그 K-팝 아티스트나 특정 유명 셀럽을 홀로그램으로 촬영을 해서 현실에서 증강할 수 있게 하는 증강현실 컨셉 서비스의 점프를 계속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서비스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현실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체하기 위함, 즉 기본적으로 코비드-19 그 바이러스 이슈 이후에 가상에서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람들과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뭔가 모임을 하고 혹은 강연을 듣고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것을 대체하는 거를 첫 번째 가상 세계의 공간으로 구현을 해보자, 그 관점에서 시작한 게 이프렌드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프렌드에서 다양한 강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친목 도모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이제는 가상 세계에서 익명의 아바타로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서비스인 점프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는 실물로 볼 수 없고 또 뭐 가수들 특히 예전에는 공연이나 페스티벌을 자유롭게 보면서 유명한 아티스트나 가수나 뭐 DJ나 여러 보고 싶은 사람들을 직접 무대에서 봤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시대에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볼륨메트릭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형체의 볼륨을 106개의 카메라로 입체화시켜서 현실에 증강시키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나만이 찍는 어떤 뭐 직캠이라든지, 그러니까 홀로그램 인물을 소환해서 제가 직캠을 직접 찍어보기도 하고 또 그걸 재편집도 해보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나의 SNS 계정에 올려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홀로그램 기반의 인물 소환 서비스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서는 최근에 되게 유명한 사례로는 저희도 뭐 부분적으로 참여하긴 했는데 그 BTS와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대개는 잘 모르실 텐데 거기서 이제 홀로그램으로 그 BTS랑 콜드플레이랑 그 외계인 밴드 이렇게 세 팀이 번갈아 등장하고 같이 협연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이행성간에서 공연을 하는 거를 홀로그램으로 송수신하는 느낌의 어떤 연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거기에도 이제 볼륨메트릭 기술이 적용이 돼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은 저희가 같이 개입해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스테이시 건처럼 홀로그램 휴먼을 만들어서 다양한 팬들이 특히 가까이 만날 수 없는 팬들이 내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스마트폰 안에서 촬영하고 제작하고 그걸 단순히 2D적 어떤 그림이 아닌 3D 4D화된 입체화된 홀로그램으로 찍을 수 있게 재생산하는 과정을 좀 핵심으로 담고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런 해당 프로젝트 외에도 뭐 최근에도 뭐 위클리라든지 뭐 트라이비라든지 우아라든지 계속해서 글로벌로 라이징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음악 콘텐츠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계속 꾸준히 이런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차세대 글로벌 K-팝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키워왔었고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실감형 AR K-팝 콘텐츠를 지속 제작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가상 세계 또 이제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가상 세계와 증강현실을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엮어서 혼합현실, 확장 현실화된 세계에서 좀 더 유저가 다양한 재미와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마 이 프로젝트 이후의 어떤 사례들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가상, 증강, 체험,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개념들 단어들하고 되게 결합되는 것 같고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쉽게 생각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능한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직접 참여하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이런 방식의 기획이나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강신규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강신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IP 모든 이야기의 시작, 뭐 서브컬처 비평, 서드라이프 같은 저서를 쓰시기도 하셨고 그 책에서 방송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 산업 내에서 메타버스를 왜 활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메타버스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활용하게 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메타버스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묶어서 설명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이 발전을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왜 이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것에 주목을 하냐,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그게 가상의 공간을 꾸며주죠. 근데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닌데 현실 세계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많은 책에서 이제 그 메타를 어떤 초월의 의미로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뒤에 있는 버스가 유니버스를 말한다고 하면은 메타라는 말은 보통 위드나 그 다음에 애프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의 현실 나중에 오면서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실제로 그거는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독립되면서도 현실과 맞닿아 있는 어떤 경제 생활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뭐 게임이나 뭐 소셜 미디어의 발전형 뭐 이 정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확실히 다른 무언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메타버스 세계라는 거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제공해주지 못했던 완벽한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메타버스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이 메타버스 안에 속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닫혀 있는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메타버스 세계라는 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혹은 무한대, 사람이 이제 참여해서 직접 그 안에서 본인의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게임에다가 현실 세계에 있는 BMW 자동차 같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세계관이 완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게임이랑 메타버스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메타버스적인 게임이 있는 것 같고 게임적인 메타버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셜미디어나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뭔가 고유의 특징을 갖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버즈워드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잠깐 유행하다가 그냥 끝날 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꽤 많이 들리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의 단어가 특정 시대의 특정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한다는 거는 그 단어가 갖는 힘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존의 메타버스랑 유사한 현상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많았잖아요. 뭐 가상현실이니 뭐 세컨드 라이프니 뭐 굉장히 많았지만, 메타버스라는 말이 지금 하필 유행하는 이유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안을 우리가 좀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논의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사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유행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메타버스가 설명하는 현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의 어떤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우리의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기존에 뭐 소셜미디어가 있었던 게임이든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가상보다는 현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현실에 뭐 적응을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친구를 많이 만나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메타버스가 부상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현실과 가상이 뒤섞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가상과 현실의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두 전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하거나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인상을 요즘에 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 쪽에서는 이미 가상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미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들의 유튜브 계정이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거에 댓글을 보면 정말 모든 그 댓글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이 사람이 가상 인간이든 뭐 실제 인간이든 외모가 토끼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되게 2D 같은 이미지가 됐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대화를 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약간 또 덕질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되게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지금 이렇다면 내년, 내후년 혹은 3, 4년 뒤에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아요. 요 연관해가지고 그 이상윤님에게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 또 메타버스하고 비슷하게 가상인간, 뭐 메타휴먼 뭐 이런 개념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뭐 로지, 뭐 레아, 뭐 수아 그리고 뭐 아포키 뭐 이런 아티스트들 혹은 가상인간들 많이 나왔는데 이런 디지털 아이돌 혹은 디지털 인플루언서들 하고 뭔가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가상 인간이나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챌린지라고 할까요? 뭔가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휴먼이 각광을 받는 거는 아마 근래 한 10여 년간 발전한 이 CG 기술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로 사람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나 아니면 그런 업체들의 약간 기술력 과시도 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거의 그대로 CG로 옮기는 작업에 대한 것들은 챌린지가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정말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환경,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전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실제 배우가 혹은 사람이 그런 이제 가상 환경에서 뭔가 그쪽의 컨텐츠들과 액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그 호기심과 재미적인 것들에서 좀 이게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우선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휴먼들은 대부분 다 그 프리레코드 즉 이제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정도 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 딥페이크라고 사진을 분석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이제 2D 이미지 기반으로 만든 것들이 있고 3D로 뭐 리얼타임 엔진이라 불리는 제가 있는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 이외에 뭐 맥스나 마야 같은 이 3D 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미리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좀 다른 예로는 이제 수화 같은 경우를 언급하셨는데 수화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그 리얼타임으로 그 보는 사람들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리얼타임 이제 캐릭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아포키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고요. 근데 여기에서 챌린지가 되는 것들은 일단 프리 레코드 되는 그 캐릭터의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는 1세대 디지털 휴먼 하면은 아담 그쵸 예 아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바이러스에 걸려서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약간의 기획이 바뀌거나 혹은 조금만 더 수정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걸 추가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 작업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아담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이런 것들 컨텐츠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때 생각만 했던 것들을 거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긴 해요. 그래서 프리 레코드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와 직접 이제 인터랙션 가능한 좀 그 실사 같은 캐릭터 말고 카툰 스타일의 캐릭터는 이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VTuber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약간 만화 같은 캐릭터라 이야기하는 것들요. 그런데 이 챌린지 되는 부분들은 실시간 캐릭터의 경우에는 실제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언캐니 밸리 즉 사람과 유사할수록 불쾌감을 느끼는 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 CG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과 유사해지게 될 때
사람이 그런 대상을 보았을 때 불쾌하게 느끼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만 정말 잘 만들었다. 되게 예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첫 번째로 그 맞닥뜨리게 되는 허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게 될 때 이 캐릭터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디지털 캐릭터라 하더라도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들은 뒤에 있는 배우와 그 액팅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 움직임이 배우의 움직임을 따라가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얘기 드린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얘기하셨는데, 보통 뭐 웹툰이나 웹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뭐 전신을 스캔해서 나랑 똑같은 캐릭터가 가상 환경에 짠 하고 나타나는 이 과정이 현재 기술로서는 그렇게 단시간에 하기가 어려워요. 수화의 경우에는 그 수화가 만들어지는데 2명이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투자를 한 캐릭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정말 사람과 유사한 그 똑같은 그런 캐릭터가 가상 환경에 나타나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말씀하신 그 언캐니 밸리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이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한데, 확실히 그 되게 미묘한 지점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말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예,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볼 얘기들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폭스 TV에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예고편을 봤는데, 그게 이제 얼터 에고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실제 메타버스 가상 아바타가 출연해서 노래 경연 오디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폭스 TV에서 이제 메타버스판으로 이런 얼터 에고를 제작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조 연설을 해주셨는데, 아마 국내 방송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이라든가 기획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주제로요, 그 메타버스와 방송 프로그램의 연계 혹은 앞으로의 어떤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강신규 위원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 국내외 방송계에서도 사실 메타버스와 방송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점에서 특히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 등을 집필하신 이제 고찬수 KBS PD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직까지는 뭐 세계관이라든가 부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 활용되는 게 굉장히 뭐 인터랙션하게 벌어지기보다는 약간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활용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뭔가 뉴미디어에 더 가까운 개념인 것 같고, 방송 미디어, 기존의 방송 사업자 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올드한 미디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사업자가 혹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어떤 그 현실 진단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 두 가지 정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전에 전제를 할 게, 방송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게 방송에 딱 들어맞는 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그러면은 방송이 지향해야 될 미래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존의 방송 이용 경험이라는 거를 확장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기존의 방송이 들어가는 것도 일단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리랑 TV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송 콘텐츠의 메타버스를 갖고 오는 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이제 가스타라고, 가상 세계지만 스타가 되고 싶어? 뭐 이걸 준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예능 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의 일단 얼굴 같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뭐 소위 부캐를 연기하는 그런 식의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기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더 마텔이라고 MBC에서 방송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실제로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송 콘텐츠 안에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최근에는 방송 콘텐츠도 뭔가 다른 미디어와의 연계,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당장 놀면 뭐하니만 봐도 방송만이 아니라 뭐 공연도 하고 음악 프로도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으로만 봐도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지상파 방송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나 혼자 산다에서의 뭐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의 연계 같은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뭔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방송 프로그램 바깥에서 사람들의 방송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확장해 주는 사례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 미디어, 트랜스 플랫폼의 일환으로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TVN도 실제로 우리 스리생에서 나왔던 세트 같은 것들을 실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우리가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방송이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부면을 넓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방송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자로서 이제 젊은 이용자층이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젊은 이용자층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였고 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가 어떤 방송 이용 경험을 확장하는 의미로서의 메타버스라면 두 번째는 그런 것도 고민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송이 자꾸 메타버스랑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 방송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에 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효율적인 전송 수단이었던 전파라는 거를 이용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전파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TV라는 거를 꼭 전파를 통해서만 볼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의 개념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넓혀질 필요는 있다. 만약에 방송의 의미만 남긴다면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은 굳이 그게 전파이거나 유선이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뭐 메타버스여도 되고 인터넷이어도 되고 이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만 남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메타버스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과 메타버스 약간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슬기로운 슬생의 어떤 메타버스 뭐 촬영 세트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는 그런데 가면 디즈니랜드처럼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가상 체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면은 약간 블록체인을 지금부터 준비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그 더 마스크드 탤런트죠. 더 마텔. 예, 그거 이 프로그램을 SKT하고 MBC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김종호 PD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는 방송국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어떤 관점이었다면 김종호 PD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SK텔레콤이라는 이런 이프렌드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기존의 저 방송 사업자들 혹은 다른 식의 방송 컨텐츠들을 기획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런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 참조로 저는 이제 방송 제작을 저는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통신 일을 그거 좀 못 미치게 한 몇 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방송 통신 융합 제작을 해본. 그래서 저는 방송 생활 후반기에서도 그쪽 방송 디지털 센터라 그랬죠. 이제 요새는 지상파나 케이블의 대부분 다 디지털 센터가 다 전문 제작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도 요새는 방송 나오자마자 유튜브에 뭐 선공개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그 SNS를 통해서 굉장히 그 컨텐츠를 TV와 그 OTT 뭐
혹은 인터넷 매체를 다 연결하려는 시도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 예시를 들면은 뭐 마스크드 탤런트나 뭐 저희가 방송이랑 협업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플랫폼을 토대로 아직은 조금 1차원적인 접근 뭐 마스크드 탤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자들이 뭐 다른 화상 플랫폼으로 심사위원을 해도 되는데 조금 익명성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아바타로 이제 심사위원으로 등장해서 뭐 오디션에 개입을 같이 한다든지 뭐 제가 상반기 했던 거는 그 OTT 프로그램 중에 마녀들이라는 야구단 여자 야구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TV를 보면서 그 야구단이 성장해 가는 과정은 보기 좋은데 정말 그 체조 선수 신수지가 혹은 에이핑크 보미 씨가 공을 던지고 스윙하는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TV 2D로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으로 즉석에서 소환을 해보면 수지 씨가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시구를 할 수도 있고 또 360도 돌려보면서 공을 던지거나 또 김민경님이 이렇게 공을 잡는 모습들 내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컨텐츠를 2가지 이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보고 즐기는 걸 떠나서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마치 그러니까 하나의 TV가 보물 상자라고 하면은 그 상자 안에서 그 알맹이를 나도 살짝 드러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TV라는 가상 세계 또 하나의 가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있는 현실 세계로 가져와 보는 거.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중점적인 과제, 특히 미디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그 미디어에서 메타버스의 시작은 시청자 의견 게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야 일방적으로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더 잘 만들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시청자 게시판이 시청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모 출연자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다 그 출연자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유튜브를 키운 성장의 동력은 게임 중계 컨텐츠들이었거든요. 주로 이제 게임을 이지하게 보면서 끊임없이 그 채팅창에서 뭐 페이커 선수가 뭐 저런 스킬이 좋았던가 정말 옳은 전략이었나 뭐 스타크래프트를 보면서 또 다양한 그냥 패키지 게임들 비디오 게임들을 보면서 같이 저 중간에 주인공이 저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 그게 하나의 이제 밈 커뮤니케이션 밈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미디어 제작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지금은 90년대 지상파 3사 독과점 시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매체가 생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소비자 시청자의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의 유통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구구작으로 짧게 끝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즌제 원 시즌 드라마인데 그거를 끊임없이 재상생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뭐 짤방을 만든다든지 분석을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그리고 그 분석 내용에 리플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컨텐츠를 보거든요. 중요한 건 소통이다. 아까 저희 서비스 중에서 가상세계 이 브랜드 컨텐츠 그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서비스를 만든 핵심 이유가 그 어떤 미디어 컨텐츠를 보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함이거든요. 최근에도 올해 상반기에 유일하게 200만 관객 동원한 게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회자되면서 그 애니메이션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실시간으로 그 영상의 명장면을 같이 1000명의 시청자와 같이 보면서 와 저 장면에 정말 눈물이 나 렌코크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리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의 소비하는 방식이 아주 하이엔드급으로 딱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다시 연결해서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구조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미디어 창작자들이 시청자가 단순히 이것만 재밌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바로 옆에 사람과 얼마나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한 그러한 방식의 기획이 좀 미디어 속에 녹아나면은 좀 더 오래가는 스테디셀러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약간 요 포인트가 되게 이 단어가 좀 꽂혔어요. TV가 보석 상자라고 한다면 저는 TV는 바보 상자라고 배웠는데
약간 그 바보 상자였던 TV가 보석 상자가 되는 뭔가 이 전환하는 대전환의 어떤 모멘텀을 만든 건 아마도 뭐 커뮤니케이션, 뭐 상호 소통, 뭐 시청자들의 의견이 뭐 주고받는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윤 에반젤리스트님께 좀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방금 김종우 PD님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기획단과 그리고 실제 그 완성도에 있어서 그 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유니티나 이런 그 게임 엔진들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구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실제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런 상호 소통이라든가 혹은 인터랙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혹은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청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가장 쉽게 아실 수 있는 것들은 MMORPG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버를 두고 그 서버에 이제 사용자들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 그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끼리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많은 게임들에서 이루어졌고 아까 와우 얘기도 하셨지만은 메타버스적인 요소들 을 커뮤니케이션에 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게임이 일단 거기에 가장 적합한 포맷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뭐 로블록스 그리고 뭐 포트나이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사용자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채팅을 이야기할 것이고 아까 또 시청자 게시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게임 안에서도 게시판이 있고요. 거기에 또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뭔가 그룹을 만들고 이걸 뭐 길드, 뭐 혈맹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곳에서 모여서 또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이라고 주어지는 컨텐츠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지금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 미디어 이제 공급하는 측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소통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거의 구현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텍스트, 키보드를 쳐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 채팅으로 이렇게 사용자들 간에 소통하는 것들도 이미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나와 닮은 아바타를 이 가상 공간에 생성을 하게 되고 그 가상 공간의 캐릭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여러 컨텐츠들과 같이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마 가장 그 화두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제페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자기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자신과 비슷한 아바타를 생성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포토 리얼리스틱 즉 사람과 똑같은 실사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만화 같은 캐주얼한 스타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나의 아바타라고 했을 때 나와 똑같은 그런 사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만화화된 모습이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 캐릭터에 이입을 하게 됐을 때 실제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그 사용자가 그 자신에게 이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많이 구현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넥스트 레벨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그 아바타의 퀄리티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컨텐츠나 데이터의 크기라던가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적인 서포트들에 대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방금 넥스트 레벨 말씀하셔서 에스파 떠올려서 광야에서 아이를 만나서 뭔가 서로 그 설정 세계관을 보면 내 아바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바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점에서 아마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뭐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내 아바타하고 나하고 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감정은 뭘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약간 나의 분신인데 사실 나와는 별개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혹은 가상
가상현실 혹은 가상환경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뒤섞이면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까지 이제 두 개의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방송 미디어 산업에 결합했을 때 실제로 어떤 미래 혹은 어떤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메타버스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결합한다면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꼽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뭐 아바타 혹은 디지털 인플루언서의 방송 활동, 뭐 단지 뭐 어떤 부캐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상 인플루언서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미 출연하고 있죠.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는 실험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쇼호스트의 역할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MC를 맡는다거나 뭐 배우가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 라고 했을 때 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마 작년 올해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디지털 콘텐츠의 수익 모델 혹은 수익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수익 모델 관련해서 뭐 IP 비즈니스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한 질문들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맥락에서 그 이번에는 이상윤 에반젤리스트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바타라든가 디지털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이런 식의 개념 혹은 존재들이 정말 등장하고 출연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유니티 같은 회사에서는 어떤 야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이런 방송 미디어 컨텐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게임 엔진 회사로 출발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게임을 서비스하다가 그걸 이제 만들려고 만든 게 저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인데 점차 이제 유니티 엔진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을 했고 이제 게임 엔진 즉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이제 게임을 만드는 그 인더스트리를 이제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유니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지향하는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유니티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게임 개발 이외에 다른 컨텐츠 제작도 모두 유니티 안에 있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그 플랫폼의 제일 선두주자라고 유니티는 뭐 저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단순하게 이제 그런 컨텐츠 만드는 것들을 그 유니티만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프로젝트에서 단순하게 게임 엔진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드린 음성 채팅 기능을 지원하는 비복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3D 데이터를 스캔해서 3D화 시키는 그 REST AR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했고요. 또 지금 이 카메라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 카메라 움직임을 바로 이제 게임 엔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그 이외에 뭐 버전 관리 툴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유니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고객들에게 모두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니티가 게임 제작의 허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다. 이전에 게임 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래밍적 지식이라든지 아트 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팀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니티 등장으로 인해서 1인 개발, 혼자서도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 1인이 만든 게임이 이걸 정말 혼자서 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게임 제작의 허들을 낮췄다고 하면은 이제 유니티는 그 미디어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혼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좋은 수준의 퀄리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는 이런저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소식들 좀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게임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게임 그래픽이라든가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전개되는 과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고, 그때 아마 지인들과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는 아마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 10년 지나서 보니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실 다 그 안으로 융합되거나 통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임 엔진이 사실상 어떤 컨텐츠, 영상 컨텐츠에서 후반 작업에 좀 더 많이 좀 기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작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아예 제작 환경 자체를,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니티의 야심을 약간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식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강신규 연구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가장 지금 타임에 가장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과 메타버스 기술 혹은 메타버스 환경 이 결합했을 때, 이게 당장 내년 봄에 혹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이렇게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벌어질 일이고, 그렇다면 그때 과연 산업적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생길 것인가, 어떤 비전이 좀 보일 것인가라는 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좀 지켜보거나 살펴야 할 부분들,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먼저 가능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메타버스를 방송에 접목함으로써 기존 방송 콘텐츠 IP에 조금 새로운 IP를 입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딱 방송에 접목이 되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가령 이제 그 KD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캐릭터들을 모델로 삼아서 실제 아이돌하고 팝 가수들이 목소리를 이제 입혀서 앨범을 낸 가수거든요. 킬 딜 어시스턴트의 약자입니다. KDA가.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가 있는데 거기 결승전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현실의 아이돌하고 가상의 캐릭터를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구현한 거하고 같이 공연을 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게임과 아이돌 산업에서 각각 진행이 되던 IP를 하나로 결합해서 새로운 IP를 만든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송 콘텐츠에도 메타버스를 입힘으로써 새로운 IP라는 것들에 대한 활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 굉장히 상호작용적이고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리얼한 영상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현실감을 제공해주면 제공해줄수록 마치 중간에 기술이나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매개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에 제일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메타버스 세계관이 되게 열린 세계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열려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실제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콘텐츠에 많이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엠넷에서 하는 걸스 플래닛 999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매주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게 이를테면 프로듀스 시리즈의 어떤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걸스 플래닛이니까 걸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 데뷔를 꿈꾸는 연습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자라는 이제 그 역할을 부여받은 MC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K-팝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마치 게임에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을 가디언이라고 이제 호명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이 행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프로그램이지만 시청자가 들어올 여지를 열어놓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린 세계관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몰입감을 많이 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 태동해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서비스의 우려점부터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선은 그 데이터 활용의 문제 같은 것들을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활용하든 아니면 스스로 뭔가 검색을 하든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흔적을 남기고 간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활용이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특히 디지털 휴먼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에스파 아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인플루언서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그 벌추얼 인플루언서죠. 벌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벌추얼 인플루언서나 벌추얼 아이돌을 쓰면 이 친구들은 사생활 이슈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늙지도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이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지만, 일부러 가상에 있는 캐릭터를 현실 속에 있는 인물이나 배경들이랑 자꾸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치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준을 계속 갖다 댄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지금으로서의 이런 디지털 휴먼이라는 거는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화된 기술로 만들어 놓은 거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캐릭터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적인 목적하에 계속 인간에게 갖다 대는 윤리적인 잣대를 그 디지털 휴먼들에게 갖다 대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낳는 위화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만드는 사람이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걸스플래닛 999 같은 경우도 정말 재밌는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가상인간들의 노동권 혹은 인격권, 뭐 혹은 인접권 같은 그런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전 기본적으로 그냥 그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되게 사람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아닌 취급을 하는 게 좀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해요.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아마 그 다음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들이 벌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종호 PD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업계와 그리고 이제 통신 혹은 IT 업계를 함께 같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방송 미디어 사업자 혹은 종사자,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통신이라든가 이런 기술 쪽에 있는 그 업계가 만날 때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들은 뭘까? 그냥 이게 놓는다고 잘 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붙어서 이 두 개의 영역이 붙어서 되게 좋은 걸, 근사한 걸 만들어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건 트로트 열풍이었잖아요. 저는 그 트로트 열풍을 보면서 예전에 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시절, 제가 약간 제가 82년생 김지영과 남자 버전인데, 그러니까 상실을 많이 겪었던 세대거든요. 딱 우리 세대가 되니까 나까지는 군대에서 구타를 당해도 어디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내가 구타를 하면은 바로 이제 뭐 나는 영창으로 가고, 아니 이제 저 직장을 들어와도 옛날에는 수직 체계였는데 수평 체계가 되면서 내 후배는 없고,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되게 많은 상실감들이 있다. 근데 방송 현장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이제 옛날에 아날로그 디지털 베타 뭐 테이프로 편집하는 시절부터 이제 애널리라는 이제 디지털 편집까지 같이 진행하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 아직도 그 손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테이프 간에 이게 편집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지금 애널리로 하는 편집 속에서 편리함은 있지만 끊임없이 쌓여가는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전통적인 미디어를 아직까지도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쉽고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내 내러티브들을 잠깐씩 필름처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언택트 이슈가 사실은 예기치 못한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났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조금만 잦아들면 사람들의 욕구가 오프라인으로 또 엄청나게 분출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기존 미디어 형태와 또 기존 미디어 형태를 정보를 빨리 취합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다 이어질 것 같은 그 구조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왜 오징어 게임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못 만드냐? 그거는 또 이제 상실감과 함께 뭐 표현이 조금 그런데 불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업계에 있다가 IT 업계를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IT 업계는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예전에 1일 드라마 조연출할 때는 야, 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막 쉽게 만들고 유치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70 먹은 할머니도 10살 먹은 아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히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신 쪽에서 혹은 IT 쪽에서 언어들도 이제는 좀 쉬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은 IT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했을 때 꼭 엘레먼터리 스쿨 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해보라 그런데요.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진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뭔가 포장을 해서 그거를 그럴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진짜 이게 이것만 할 수 있어.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그러면 전통 미디어 업계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해주면 될까? 그럼 그걸 받고 같이 융합을 해가는.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서로 너무 어려운 용어로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은 참 일본어가 많고 IT는 영어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쁜 우리말들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그 오일남 선생님이 그 최근에 놀면뭐하니 나와서 항상 하는 게 좀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아름답게 살자는 표현이 결국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언어를 조금 쉽게 하는 것들 그게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미디어 업계와 IT 업계의 최대 화두는 사실은 냉정하게는 자본이 문제입니다. 오징어 게임 못 만드는 거는 그 돈을 들여서 그 모험을 할 수가 없는 시장 구조이고 K-팝이 지금까지 커진 거는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타겟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향후에는 자본과 여러 가지 상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불통의 마음들을 조금 전통적인 미디어 업계랑 IT 업계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 분명히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새로운 차세대 미디어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방송계와 통신 IT 업계 양쪽에서 고통받으셨던 김정우 PD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기쁘고요. 그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시민 패널 분들 나오셨어요.